돌아보면 봄이라고 늘 따뜻한 것은 아니었고 여름이라 해서 하루하루가 뜨겁기만 하지도 않았으며 가을이라 해서 상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남편이 떠난 집에서 아직도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93세 친정어머니의 노년을 동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리라. 100년 후 내 은행 잔고가 얼마였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았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는지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아이의 삶에 중요한 존재였음으로 인해 이 세상은 아마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한 번에 한 아이씩, 한 마음씩 어루만지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서는 나는 행복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을 마냥 즐기고만 싶은데 더러 댓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이내 무거워지곤 합니다. 외롭거나 힘들어하는 나의 나무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자작나무는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는 책으로 도망쳐 오세요. 책의 좋은 글들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지, 사물들과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잘 알려주니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꼭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어떠한 힘든 문제든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첫째,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2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바꾸는 거죠. 문제가 있는 현실은 못 바꾸지만 그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을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낙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방법은요, 그냥 힘들게 지내기예요. 비참하게 지내기. 좀 어이가 없죠.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과 싸우는 대신 그냥 하루하루 비참하게 버티다 보면 상황과 감정이 개선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인가 싶어서 살짝 웃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던, 즐기기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해봤던 방법 아니었나요? 네, 그냥 힘든 대로 버티기.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김선주 작가님은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의 교사였고요. 2 아들의 엄마입니다. 매사 열정적이고 다정하던 목사 남편의 때이른 별세로 한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어느새 분연이 일어나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사로서, 작가로서, 북클럽 운영자로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틈틈이 쓰고 발표했던 에세이들이 담겨진 이 책은 천성적으로 밝고 솔직하며 또 경쾌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작가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자유로운 상상에서 펴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챕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작나무 약국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산. 데이빗 브룩스는 캐나다 출신 저자이며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이다. 지난달 출간된 The Second Mountain, The Quest for a Moral Life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산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산은 무엇일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산이 첫 번째 산이며 이 산에서는 명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몇 등일까를 따지면서 노력하면 스스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첫 번째 산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노력만큼 결과가 오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역설한다. 즉, 성공은 했지만 만족감이 없을 때 삶의 성공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스캔들에 걸리기도 한다. 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암에 걸리거나 가족을 잃는 이들도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산의 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삶은 우리를 골짜기로 던졌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대부분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첫 번째 산에서 이러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하나는 그들이 겪는 일로 인해 더 작아지고 더 겁이 많아지고 분노에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 첫 번째 산에서 굴러 떨어진 적이 있다. 갑자기 핵폭탄을 맞은 듯 내 인생은 폐허로 느껴졌고 한없이 작아진 나는 두려웠고 분노했다. 첫 번째 산만 있는 줄 알던 그 시절, 그래서 그 우울한 골짜기가 남은 내 인생의 그림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또 하나의 산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데이빗 브룩스는 보게 되었는데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두 번째 산에서 사람들은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신만이 중요하던 첫 번째 산과 달리 여기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해진다. 성취로 인해 기뻐하던 삶과 달리 두 번째 산에서는 주면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고요한 내면의 기쁨이 바로 두 번째 산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브룩스는 학교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산을 열심히 오르도록은 가르쳤으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두 번째 산에 오를 수 있는지는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광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사랑을 받는 일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첫 번째 산이 내 산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의 더 큰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됨을 그는 체험하였다. 즉,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대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고 커다란 목표라고 그는 자기 책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예상 못한 광야와 골짜기에 내던져졌던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과 친지들의 사랑을 먹고 또 먹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기에 그 시절을 거쳐 지금은 두 번째 산을 힘써 오르면서 오직 앞만 보고 첫 번째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두 번째 산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은 힘들고 부모들은 초조하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이 희생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생기고 관계는 무너진다. 이 산에서 너무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조난한다.
미국 내 유명 인사들과 재력가들이 자녀의 명문대 입시를 위해 불법으로 대학에 기부하고 성적과 합격 순위를 조작한 사건들이 요즘 연일 뉴스를 채운다. 미국판 스카이 캐슬이다. 그의 책에 보면 잘 나가던 기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 내성적이던 엄마가 아들 자살 이후 다른 힘든 가족들을 활발히 돕는다. 유능한 은행가가 은행 일을 접고 추록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한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그 상실로 인해 아내에게 미안할 정도로 커다란 성숙을 경험한다. 모두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산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된다. 이 산에서는 모두가 승자이다. 실직한 가장도, 공부를 접고 돌아온 아이도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 두 번째 산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야 한다. 인생에는 하나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지금 제 목소리 상태 이거 어떡하죠? 아, 참. 목소리 좋게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제 일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책을 읽을게요. 좀 불편하게 들리실 텐데 조금 다른 버전의 자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지도 말고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지도 말고 나침반. 내비게이션의 시대다. GPS,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지도 어디든 간다. 심지어 내 차의 친절한 내비씨는 2시간 반 넘으면 잠깐 쉬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끈질기게 보여주신다. 이 스마트한 내비도 계속 지어지는 건물과 콘도 등을 따라잡지 못하면 실수를 한다. 지금 좀 덜하지만 전에 고속도로에서 한참 운전 중에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 황당했었다. 살다가도 잘 따라가던 지도가 맞지 않는 순간을 만난다. 지도대로 열심히 따라가며 걷던 목적지인 산봉우리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모래폭풍 한 번만 지나가면 왼쪽 모래산 언덕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막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다. 인생도 그렇다.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라는 것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40대에 이혼이라는 뜻하지 않았던 사막을 만난다. 아내는 10살, 13살 두 아이를 데리고 9시간 반 운전하고 또 2시간 배를 타야 하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따라가던 지도가 무의미해지고 갈 길을 잃은 사막의 순간, 그는 자기 안의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과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후 1년 반을 그는 매달 열흘씩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지냈다. 그리 비싸지 않은 방을 빌려 아이들과 살면서 음식해주고 학교 보내고 아들의 축구 게임을 지켜봤다. 아이들과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뛰어놀며 시끄럽다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 나침반을 따랐을 때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살아났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열흘 내내 매일 그는 아빠일 수 있었다. 아이들과 가족일 수 있었다. 매일매일 그의 삶의 목적을 찾아준 것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마음속의 나침반이었다. 길과 모래 언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다 사라지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나침반이듯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한 사막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면의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해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봐. 조금만 인내하자. 매 순간을 음미하고 마음을 챙기렴. 좀 더 믿음을 가져봐.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봐. 이렇게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오아시스도 만나게 되고 목적지에도 도달하게 된다. 때로는 방황 같더라도 지도 아닌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 보자. 스티브 도나휴는 어릴 적부터 웃기는데 소질이 있었다. 그래서 커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다. 그러나 청중은 웃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내용을 욕을 섞어서 했을 때 비로소 청중은 열광하며 웃었다. 하지만 욕을 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맞지 않았다. 이후 컨설턴트로 일하다 우연히 강사로서의 소질을 발견, 그 분야에서 제법 성공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모든 강연 요청이 끊어졌다. 다시 사막에 서게 되었다. 이때 다시 들여다본 마음의 나침반이 말해주었다. 너는 소통을 원하잖아. 청중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책으로 소통해봐. 그 결과 2004년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다. 그는 우편물을 운반하는 항공기 회사의 조종사로도 일했다. 대학 시절 읽은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그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여 죽을 뻔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밤새 지도를 연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따라가던 지도는 좀 접어놓고 내 안에 나침반을 찬찬히 들여다보기에 아주 좋은 겨울이 깊어만 간다. 황제 펭귄에게 배운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혹한을 경험한다. 연초인 지난주 폭설과 혹한을 겪으면서 언젠가 본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다. 황제 펭귄은 펭귄 종류 중 가장 크고 턱시도를 입은 듯 등은 까맣고 가슴은 옅은 노란색, 그리고 귀 부분은 밝은 노란색을 띠어 황제 펭귄이라 부른다. 지구상 모든 펭귄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만 서식한다. 남극 대륙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아 키우는 유일한 종류인 황제 펭귄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황제 펭귄들이 알을 낳기 위해 50km에서 120km 정도나 되는 긴 거리를 얼음 위로 걸어 함께 알을 낳아 키우는 군집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는 많으면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모여서 노래를 통해 짝짓기를 하고 암컷은 오직 한 개의 알을 낳는다. 특이한 것은 황제 펭귄 수컷의 부성애다. 아빠 펭귄은 엄마 펭귄이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간 동안 약 4개월 동안 새끼를 보호한다. 다행히 펭귄은 추운 겨울 얼음 위에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발의 동맥과 정맥이 열을 교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중 1개월가량은 태양이 전혀 뜨지 않아 섭씨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을 견뎌야 한다. 혹 남극의 혹독한 눈 폭풍이라도 오면 그 추위는 상상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빠 펭귄들은 원 모양으로 모여서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추위를 이겨낸다. 이렇게 하면 바깥 온도가 안쪽보다 무려 10도나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펭귄들은 차례로 안쪽의 온도를 경험하도록 주기적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남극의 혹한을 이겨내는 이타적인 모습은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며 살기에 익숙한 인간 사회가 진정 배워야 할 모습이었다. 또한 자신이 배고파도 4개월 동안 알을 보호하면서
알을 낳느라 지친 암컷을 먼저 바다로 보내 먹이를 먹고 오게 하는 아빠 펭귄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자신은 눈을 먹으며 수분 정도만 보충하면서 굶은 채로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보호하는 아버지 황제 펭귄의 모습은 왠지 가슴이 뭉클하다. 그렇게 해서 약 2개월 후 알이 부화한다.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위벽에 보관해 놓았던 아빠 펭귄은 자신은 바짝 야윈 채로 이를 토해내어 갓 태어난 새끼에게 준다. 마침내 암컷이 돌아와 소리로 가족을 찾아 수컷과 역할 교대를 해서 바다로 먹이를 섭취하러 나가는 날까지 먹지도 못하고 얼어 죽기 직전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새끼를 품는 아빠 펭귄의 부성에는 눈물이 날 지경이다. 왜 황제 펭귄들은 하필 남극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에, 그것도 남극 대륙의 가장 깊은 곳에 모여 알을 낳고 품는 고생을 하는 것일까?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극의 겨울은 황제 펭귄에게도 춥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천적인 도둑갈매기 같은 것들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알을 부화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부모로서 희생정신이 보통이 아니다. 또한 이때 알을 낳아야 나중에 새끼가 부화하여 바다로 향할 즈음이면 남극 바다에 가장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성으로 알을 품어도 실제 새끼로 부화하는 성공률은 60%밖에 안 된다니 안타깝다. 이것은 초보 아빠들이 알을 간혹 발등에서 떨어뜨려 알이 순식간에 얼어서 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서서 알을 품는 펭귄들이 힘들면 알을 놓치지 않으려고 엎드려서라도 알을 품고 보호하는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싱글 부모 가정이 요즘은 반을 넘는다고 하고 이 중 대부분은 싱글맘 가정이다. 아이를 가지게 해놓고도 모른 척하거나 중도의 양육을 포기하는 아빠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일까. 황제 펭귄 아빠의 부성애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평소 존경하던 여의사인 한원주 박사가 9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년 전 인간극장을 통해서였다. 당시 92세,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실 때였다. 1926년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옥고까지 치르신 독립운동가 부모의 삼녀로 태어난 이분은 의료인 아버지가 시간 날 때마다 무료 진료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된 이분도 물리학자 남편을 만나 내과를 개업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는 큰 시련을 만난다. 그녀의 모든 삶이 무너졌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동안 바빠서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나니 남은 삶의 지표가 보였다. 의료봉사였다. 우리들 의원이라는 의료선교 병원을 설립하여 처음 10년은 시간제로 이후 20년은 풀타임으로 일하셨다. 개업의 시절 수입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사례였지만 기쁨은 몇 배였다. 의사, 사업가, 사회복지사, 목사들과 팀이 되어 환자의 전인 치유를 도왔다. 몸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상담해주고 원하면 신앙으로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취업까지 주선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주목을 받아 독일 어느 단체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도 했다. 82세에 이 병원을 은퇴한 한원주 박사는 이제 그만 쉬시라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찾았다. 하나님이 주신 의사로서의 기술과 재능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남양주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는 데 지원했다. 나이 때문에 주저하던 병원 측은 만나보니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며 충분한 실력을 겸비하신 것을 보고 주저없이 이분을 내과 과정으로 모셨다. 연령이 걱정되어 의료공단에 감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능숙히 의사로서의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오히려 한원주 박사 때문에 그 병원 의료 기록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그 의료병원에서 박사님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사례비에 병원 하나를 본인의 숙소로 정해 기거하셨다. 주말에는 버스와 기차를 6번 갈아타고 2시간 반 걸려 본인의 아파트로 갔다가 월요일 아침 돌아오셨다. 주말에도 여의사회가 봉사하는 곳에 가서 함께 봉사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환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시며 학회와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배우기를 계속하셨다. 봉사를 인정받아 성천상을 수상하고 받은 1억의 상금도 모두 기부하시고 평소 사례비도 쪼개어 여러 기관을 후원하며 사셨다. 이분은 사랑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지론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셨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진료하시던 지난 10여 년간 함께 노년기를 살아가는 담당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인생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실 때 이분은 몸만 아니라 정신까지 보듬어주는 진정한 의사이셨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돌아보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큰 시련이었지만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남편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전히 저와 제 가족만을 생각하며 돈 버는 데 급급하며 이기적으로 살았겠죠. 지금까지처럼 봉사하는 삶은 없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시련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의 깊은 향기가 그분의 삶에서 느껴진다. 교사로 살다 65세쯤 은퇴해서 그때쯤 역시 은퇴할 목사 남편과 함께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도와드리며 살겠다는 나의 인생 시나리오는 10년 전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다시 쓰여져야 했다. 길을 잃고 우울의 늪에 잠겨있다 찾게 된 심리치료사로서의 제2의 인생.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던 중 한원주 박사의 삶은 내게 큰 교훈을 준다. 놀면 뭐 할 것인가? 나도 내가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력과 신체의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 너무 허약하여 수학여행을 따라가 본 적이 없고 체육 시간에는 앉아서 구경만 했다는 박사님은 최고령 현역 의사로 일할 만큼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돌아가시기 3주 전까지만 해도 진료하시다 노환으로 약 2주 입원하신 후 본인이 일하시던 요양병원으로 돌아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으니 가시기 사흘 전 자녀들과 영상통화에서 박사님은 고요한 표정으로 3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메시지가 참으로 간절한, 암울하기만 한 가을, 박사님의 삶을 돌아본다.